네, 이제 2회 풀이 한번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드렸던 파일 안에 폴더 안에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는데요. 미리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하위 폴더로 5개의 폴더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해서 메인 이미지로 들어가는 슬라이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텍스트 파일 안에는 이미지 위에 올라가야 되는 텍스트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컨텐츠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갤러리 이미지, 바로가기 이미지, 배너 이미지 주었고요. 콘텐츠 텍스트 안에는 각각 공지사항에 입력될 내용, 그리고 레이어 팝업 창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주어진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푸터에 보면 푸터에 입력돼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헤더에 보면 로고 이미지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이 로고 이미지를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로고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헤더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보니까 메뉴, 주 메뉴와 서브 메뉴 내용들이 와이어프레임에 줬던 내용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드림위버에서 HTML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문서의 설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도큐멘트 타입 부분 설정하는 DTD 부분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디폴트로 되어 있는 도큐멘트 타입이 HTML5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수동으로 설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문서가 열릴 때 환경 설정상에서 문서 열릴 때 이 5 형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브라켓 같은 에디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주로 이제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또 캐릭터 셋 부분은 주로 UTF-8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HTML 문서를 열어주고요.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전체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서 와이어프레임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주어진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로고 부분이 있고 메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영역을 헤더로 해서 헤더 태그로 해서 묶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가 콘텐츠인데요. 콘텐츠 영역 중에서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탭 메뉴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배너 바로가기 있습니다. 그리고 D 영역이 푸터 영역이었는데 이 D 영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 로고와 메뉴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그리고 콘텐츠 부분, 그리고 푸터 영역, 이렇게 4군데의 영역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입력하는 과정은 빼고요.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틀 부분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헤더 태그를 이용해서 로고와 메뉴 자리가 들어가는 영역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영역,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메뉴로 나중에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탭 메뉴라는 이름으로 UL 태그로 해서 클래스 네임 탭 메뉴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 이 전체를 컨텐츠라는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div 태그로 해서 영역을 잡아줬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만큼 영역 한 자리고요. 콘텐츠 내에서요.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 영역 이렇게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는요. 이 탭 메뉴에 대해서 또 하나로 영역을 이렇게 other 랩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영역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을 입력을 했는데요. 푸터는 로고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로고 자리와 하단 메뉴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헤더 태그로 해서 이쪽을 묶어주었고, 헤더 태그 안에 로고와 메뉴 자리 별도로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있었고, 콘텐츠 중에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메뉴로 해서 묶어주었고요. 또 아더 랩으로 해서 이 두 영역도 같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세 개 영역이 또 콘텐츠 영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 안에 로고, 그 다음에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원래는 문서를 열자마자 저장하는 편인데요.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아서 먼저 저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바탕화면에 최신 기출문제 02회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작업 폴더를 비번호 이름으로 수험 당일날, 시험 보시는 당일날 주어지는 수험 번호로 해서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02회 이 폴더 안에다가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이름을 주고요. HTML 문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맞는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을 하고 CSS 문서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은 캐릭터 셋이 UTF-8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주어진 조건이 UTF-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다른 인코딩 방식으로 주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비번호 폴더 아래에 CSS라는 폴더의 이름을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스타일로 줄 건데요. 이 스타일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주어진 이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자주 쓰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저장 이렇게 해두시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스타일 시트 문서를 먼저 HTML로 돌아가서 HTML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돌아가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종료 태그 사이에 타이틀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를 이용해서 CSS 폴더 아래에 있는 style.css 문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링크 태그 입력하다가 href 속성 적고 나시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링크 찾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 연결이 끝나면 다시 스타일 시트 문서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전체 문서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선택자, 범용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전체 문서에 설정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또 바디 태그, 내용 부분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정하고 또 링크, 앵커 태그에 설정되는 기본적인 언더라인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회 거의 같은 패턴으로 넣어놨기 때문에요. 주조색이나 보조색 또는 텍스트색, 배경색 이거 외에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범용 선택자 이용해서 공용 선택자 이용해서 전체적인 문서에 들어가는 마진에 대해서 그리고 패딩에 대해서 0값을 주고 또 리스트 태그를 사용했을 때 리스트의 스타일은 none 어떤 문서의 목록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글꼴은 설정을 맑은 고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글씨 색상인데 이 글씨 색상은 주어진 컬러 색을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에서 이 색으로 텍스트 색을 입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색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본 텍스트 색 샵 22328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디 내용 부분에는 위스 1000픽셀을 차지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1000픽셀 자체도 와이어 프레임에서 1000픽셀로 주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픽셀을 준 것이고요. 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에서 흰색으로 주어진 대로 흰색으로 주었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저는 20을 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링크가 걸려 있는 부분에는 밑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링크가 걸린 텍스트 부분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밑줄이 보이지 않도록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넣어서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서 블럭으로 했는데 이거는 박스 요소들이 블럭 속성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래서 앞뒤 줄바꿈이 자동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레이아웃의 영역의 크기, 그리고 박스 요소들, 박스로 구분되어 있는 HTML5에서는 이 태그 요소들을 다 박스 요소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박스 요소들의 정렬, 플로팅을 맞추기 위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역시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입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계에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CSS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 클래스 이름들을 가지고 오거나 할 때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마침표로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클래스 선택자 가져올 때 점을 빠뜨리시거나 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이 빠지거나 하면 어느 클래스 이름인지 인식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헤더라는 태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사용해서 그 태그 이름으로부터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헤더의 플로팅은 left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탑을 HTML로 가보시면 이 탑 부분은 로고와 메뉴가 묶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플로팅 역시 left로 잡아주고, 하이트는 650으로 잡았습니다. 이 650은 와이어 프레임에 있는 높이 부분들을, 각각의 영역들을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에 나눠진 영역들을 합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width는 200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16진수로 이 값을 넣었는데요.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이 값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정을 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엷은 회색이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바로 이 값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설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바디 랩 부분이라는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이 바디 랩 부분에 대해서는 플로팅을 라이트로 하고 하이트는 550, 그 다음에 위스는 800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 바디 랩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바디 랩이라고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콘텐츠 해서 여기까지,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콘텐츠 안에 있는 공지사항, 갤러리 자리, 배너, 바로가기까지 묶어준 이만큼의 영역입니다. 이만큼의 영역을 바디 랩으로 해서 한 번 더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 슬라이드는 와이어프레임에서 주어진 대로 높이는 350 픽셀로 했고요. 위스는, 너비는 800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체 1000 픽셀 중에서 이 헤더 부분 안에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는 이 탑, 클래스 선택자 탑 부분의 위스를 200으로 했으니까요. 1000에서 200을 빼면 800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역시 800으로 그래서 잡힌 거고요. 이미지 슬라이드 높이 350, 그리고 컨텐츠 부분은 플로팅을 라이트로 잡아주고 높이 200, 미스는 그대로 800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은 하이트는 100, 그리고 위스는 800으로 잡아줬습니다. 이 푸터 영역 안에 바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텀 부분 플로팅 잡아주고, 그리고 하이트 100, 그 다음에 위스는 역시 800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이렇게 16진수로 엷은 회색으로 일단은 한번 넣어놔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한 후에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요. 책에서는 저장을 하라는 메시지를 중간중간마다 넣어놨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작업하시면서 계속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도 책에서는 적당한 단계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면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번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크롬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엷은 회색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로고 자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단 푸터 자리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플로팅과 너비나 높이 외에는 잡아둔 게 없어서 별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 상태에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로고 부분에 더 자세하게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 탑, 점 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래에다가 로고에 관한 것을 미리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에 관한 부분을 지정을 했는데요. 플로팅을 레프트로 하고 로고의 높이는 40, 그리고 윗은 20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진 값은 적당하게 위아래 바텀과 탑 값을 줬는데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30이다 이렇게 지정하실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따라가기 식으로 다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왔지만 이렇게 주시고 나서 적당한 값을 10, 15, 20, 25 이렇게 올리시거나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미리 보기를 그때그때 다 계속해서 하시면서 HTML로 돌아가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로고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정확하게 이 탑 마진이나 바텀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로고를 넣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이어서 메뉴와 관련된 메뉴 위스를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의 위스는 180, 메뉴 영역의 위스는 180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헤더 영역 아래에 로고와 메뉴를 묶었던 클래스 네임 탑, 클래스 선택자 탑 영역의 너비를 2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200 내에서 메뉴 자체는 180 픽셀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값도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당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저장 한번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를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드림위버의 장점은 여기서 디자인 뷰로 가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미리 보기를 굳이 안 하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자리, 로고 자리 이렇게 잡혀 있고요. 메뉴는 180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역들은 일단 다 구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세한 영역들을 역시 스타일로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요. 이 스타일 시트에서 책에 있는 순서대로 클래스 선택자 점 콘텐츠 스타일을 찾아서 거기 아래에다가 탭 메뉴 자리 그리고 그 탭 메뉴 자리 아래에다가 또 오버랩해서 배너와 바로가기를 묶어주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대한 자세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콘텐츠 영역 아래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탭 메뉴, 클래스 선택자 탭 메뉴, 그 다음에 아더랩, 그리고 배너, 쇼컷 이렇게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 주었는데요. 탭 메뉴 영역은 플로팅을 레프트로 잡아주고 높이는 200, 그 다음에 위스는 300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더 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랩 부분은 배너와 쇼컷을 한 번 더 묶어주는 영역인데요. 이 탭 영역이
공지사항과 그리고 갤러리 이 두 가지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영역을 묶은 영역에 대해서 또 한 번 배너와 쇼컷을 한 번 더 묶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더랩으로 묶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역을 레이아웃을 잡는 영역은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구조로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구조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더 랩이라고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묶은 영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주었는데요. 이 영역 안에서 배너와 쇼컷이 차지하는 영역들을 위스 500으로 해서 한번 묶어주었고요. 그리고 아더 랩은 플로팅이 아까 탭 메뉴에 대해서 라이팅으로 잡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너는 그 안에서 배너 영역은 플로팅 레프트, 또 쇼컷은 그 안에서 플로팅이 라이트로 잡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너비 영역, 위스 300이냐 200이냐 이런 것들은 주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300과 200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푸터에 들어가는 영역도 이어서 영역을 잡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푸터에 들어가는 아래쪽 로고 영역, 그리고 사이트 영역, 이런 영역들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떨어져 있는 부분은 채워주도록 하고요. 바텀 밑에 클래스 선택자 점 바텀 아래쪽에다가 BT 로고 영역, 그 다음에 사이트 영역, BT 메뉴 영역, 카피 영역 각각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이 BT 영역은 바텀 영역에 들어가는 로고 영역이고요. 레프트로 해서 100, 200으로 잡아주고, 사이트는 플로팅 라이트로 해서 높이는 100인데 위스를 6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 메뉴와 카피라이트 부분이 있어서 그 영역을 이렇게 하이트 50씩 해서 잡아줬습니다. 한번 HTML로 한번 가볼까요? 이 HTML 가보시면 푸터 영역 안에 바텀이라는 클래스 영역에 div 영역을 잡아 주었고요. 그 안에 BT 로고라고 해서 로고 자리가 있고 이 로고 옆쪽으로 사이트라고 해서 두 가지 영역이 안에 들어가는 영역을 한꺼번에 또 잡아 주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단 메뉴 자리와 카피라이트 자리, 클래스 이름으로는 BT 메뉴, 그리고 카피, 이 두 가지를 묶고 있는 것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와 또 대등하게 왼쪽으로는 BT 로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잡아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되었는지 한번 역시 저장은 하고요. 저장하라는 그런 내용이 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저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자인 뷰로 HTML 문서 쪽으로 돌아가서 소스 코드 내에서 디자인 뷰로 가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도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로 보면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영역 구분선은 드림위버가 보여주는 선일 뿐 실제로는 이 선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들이 조금씩 구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로고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 보면 헤더 영역 안에 들어가는 로고에 대해서는 헤더 폴더에 주어져 있는 제공된 로고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의 색은 과제명, 주제에 맞게 반드시 변경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주제가 해변 빛 축제라서 뭔가 좀 화려한 색상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가로, 세로, 비율, 종횡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로고는 파일에서 열기를 해보시면
수험자 제공 파일 안에 헤더 안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주어진 파일은 logo.png로 되어 있고요. 이 png 파일 열어보면 배경이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씨 내에서 글씨 부분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 글씨 부분만 색상을 변경하시는 것이 매우 쉬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배경에 색상이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색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매직 원드 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배경들 선택해서 바로 지워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배경 지우개 도구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배경이 있을 경우에 이 배경 지우개나 또 자동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얼마든지 배경을 쉽게 지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png 파일로 해서 투명한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배경을 지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색상을 변경을 해 보겠는데요. 적당히 이 주제에 맞게끔 변형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책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예시로 보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드린 것 뿐이고요. 얼마든지 나는 뭐 이렇게 일부를 잡아서 일부를 색상을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서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드렸던 예시에서는 사각 선택 툴, 렉탱귤러 마키 툴을 이용을 해서 해변이라는 글자만 선택을 한 후에 이 부분만 색조를 변경을 했는데요. 색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조 및 채도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값을 이용해서 다른 명령을 이용해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색조 채도로 들어가서 색조 값을 한번 줘 봤는데요. 이 색조에서 마이너스 70을 주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70이 정해져 있는 값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70으로 정했던 이유는 여기에 주어진 이미지들이 보라색이나 또는 주황색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미지 색상에 좀 준하게 하고 싶어서 이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일단 70으로 정한 후에 제가 좀 잘못 정해서 언두를 잠시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0 준 대로 마이너스 70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이후에 한번 보여드리면 주어진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나는 색상 선택을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 그러신 분들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열어주신 이후에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색상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찾은 색상에 대해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스포이드 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값은 전경색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경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RGB 값 또는 HSB 값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값을 가지고 글자에다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전경색으로 스포이드한 부분들이 전경색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글자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번에는 색조가 아니라요. 7, 편집에서 7로 들어가서 나는 전경색, 지금 선택되어 있는 전경색으로 주겠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색상 값으로 들어가서 아까 외워두셨던 이 값들을 이용해서 RGB나 HSB나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 방법들로 제가 색조를 선택해서 색조 채도를 선택해서 해드렸지만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색깔만 바꾸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요. 편한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뒷부분도 색상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조변 채도 컨트롤 U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했고 저는 색조 부분을 40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고요. HTML에서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서
이 로고 부분에 대한 영역의 크기를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로고 영역을 처음에 잡을 때 HTML에서 보면, HTML 여기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 보면요, 로고 영역을 하이트 40, 위스 200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따라서 로고의 크기가 이것에 준한 크기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종횡비를 정확하게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서 포토샵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종횡비를 맞추시려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비율 제한 부분인데요. 이 영역, 이 부분을 선택을 반드시 해놓고 하셔야 종횡비가 유지가 됩니다. 폭을 17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70 넣었을 때 비율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폭과 높이가 비율에 맞게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타일 비율 조정이나 리셈블링은 그대로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이어가 있거나 할 때 그런 비율들도 함께 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스타일 비율 조정. 그리고 이미지 리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샘플링이라는 부분은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포토샵 자체가 픽셀을 가지고 이미지를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 픽셀의 축소 또는 확대에 따라서 색상을 뭔가 더 많은 영역으로 늘리거나 또는 색상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색상의 영역들을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쌍입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놔뒀고요. 이미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게 이 리샘플링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만한 이미지가 지금 이만한 이미지로 변경이 됩니다. 아까 그 리샘플링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포토샵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픽셀들이 더 늘어나거나 더 없어지거나 하면서 이미지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포토샵이 어떤 계산법으로 색상을 찾아서 할지, 그것이 바로 이미지 리샘플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셨으면 이거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넣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고 로고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네, 최신 기출 문제 02회 여러분들께는 비번호로 되어 있는, 그날 주어지는 비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비번호 폴더 아래에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다가 로고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대로 logo.png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주어진 대로 지금 저장해서 사용하지만 혹시 이게 혼란스러우실 때는 이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png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웹상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인터레이스 옵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시킨 로고 이미지를 실제적으로 HTML 문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TML 문서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로고 자리가 여기입니다. 로고를 넣어야 하는 자리, 글씨만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로고를 넣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반드시 임시 링크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술적 준수 사항에 이렇게 임시 링크나 또는 알트 속성을 넣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임시 링크 넣어주고 알트 속성, 이 개체에 대한 속성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소스는 이미지 폴더 밑에 있는 logo.png, 이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런 것들 구분해서 쓰시는 법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이미지 폴더 밑에 바로 로고 이미지 상대 경로로 해서 가져갔는데 이 부분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앵커 태그로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렇게 넣고 끝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넣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은 스타일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것을 미리 보기로 보시면요. 네, 변경사항 저장하고요. 그리고 크롬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체적인 수험서에 주어진 사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터의 이 로고 자체를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2단계에서 그냥 그래서 불편해서 그레이스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책에서는 나중에 가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을 따라서 그대로 가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이미지가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하는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서 로고 이미지, 로고 영역 이미지를 찾고요. 지금 로고 영역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 로고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 요소,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 영역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 로고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타입 선택자를 그대로 이미지 요소 이름, 태그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로고 영역 아래에 있는 이미지,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띄면요. 이 영역 안에 있는 후손, 자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아래에 속해 있는 후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자식 요소뿐만 아니라 그 로고 영역 안에 있는 후손 요소인 이미지 태그를 이름을 그대로 써서 그 이미지 태그에 대한 플로팅과 마진 탑과 마진 레프트를 적당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로고 영역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영역 안에서 아까 주었던 이미지의 크기가 있으니까요. 그 이미지 크기를 빼기를 해보셔서 적당하게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들 얼마큼씩 주면은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역시 조정을,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조정을 하시면서 적당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조정을 해 보았고요. 역시 소스 코드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 가운데로 여백을 주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ML의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고 이미지 아래쪽에 들어가는 주 메뉴, 서브 메뉴,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져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내용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의 헤더 부분에 보시면요. 헤더 텍스트에서 이 주 메뉴, 서브 메뉴 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굳이 힘들게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TML로 돌아와서 이 메뉴 영역 전체에 주 메뉴, 서브 메뉴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이 입력하실 때 잠깐 멈추신 다음에 따라가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여쓰기를 편한 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전체 선택하신 이후에 코드 들여쓰기로 이렇게 들여 넣으시면 더 편리하게 들여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탭키나 쉬프트키 이용해서 너무 어렵게 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넣으신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들여쓰기로 넣으면 정확한 간격으로 넣어지니까 편하게 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용 부분만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면 메뉴가 텍스트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주 메뉴이고 어떤 것이 서브 메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HTML에 나누어 놓은 내용들은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 메뉴로 지정한 곳에다가
UL 태그를 이용해서 클래스 네임 냅이라고 줬고요. 그 냅이 안에 li 태그를 이용해서 주 메뉴, 그리고 다시 그 안에 UL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 메뉴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주 메뉴 li하고 li 밑에 또 ul과 li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브 메뉴 지정을 했고, 우리 눈에서는 이게 주 메뉴이고 이게 서브 메뉴인지 알 수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스타일로 구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이 주 메뉴이고 서브 메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두 가지 클래스 네임을 이용을 해서 주 메뉴는 주 메뉴답게 보이게, 그리고 서브 메뉴는 서브 메뉴답게 보이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고요. 여기다가 주 메뉴와 서브 메뉴에 관련된 그런 스타일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네, 와이어프레임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주 메뉴는 왼편에 있고 서브 메뉴는 이 왼편에 있는 주 메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쪽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이쪽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만큼의 위치를 벗어나서 서브 메뉴들이 주 메뉴의 간격만큼을 벗어나서 오른쪽에 열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메뉴에 스타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헤더라는 메뉴 전체를 담고 있는 헤더 영역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주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라고 절대 값을 줍니다. 이 포지션을 원래 주지 않으면 스태틱이라고 해서 그냥 박스 자체가 나타나는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포지션이라는 것을 앱솔루트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주면 도큐멘트 바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영역에 고정돼서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더 부분이 고정될 수 있도록 박스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헤더를 담고 있는 바디 자체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고 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헤더가 어느 자리에 고정되도록 지금 고정을 시켰습니다. 컨테이너는 별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그냥 컨테이너 안에 택배하시는 분들 보시면 컨테이너 안에 박스를 여러 개 담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다른 박스를 담을 수 있는 여러 박스를 담을 수 있는 그 박스 자체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박스를 담고 있는 박스를 컨테이너라고 그냥 지칭을 하는 건데요. 이 헤더에게 일단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줘서 정확하게 그 박스, 헤더 박스 자체가 어느 곳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에 관한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해줄 텐데요. 메뉴 부분, 이 클래스 선택자 메뉴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도 속성을 추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추가를 지금 했냐면요. 탑 100픽셀, 레프트 10픽셀,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라고 줬는데요.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라고 주면 메뉴라는 박스 자체가 어느 곳에 고정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이 되냐면 자신의 부모 박스를 찾아서 그 부모 박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고정을 시킵니다. 절대적인 위치에. 그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냐면요. 탑으로부터 100픽셀을 띄우고 레프트로부터 10픽셀을 띄워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때는 보통 위스를 직접 정해 줍니다. 왜냐면 포지션을 정하면 내용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정확하게 위스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그 위치로부터 고정된 위치로부터 위스 180 픽셀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탑 100픽셀, 레프트 10픽셀 이렇게 띄워줄 수 있도록 오프셋 값을 줬는데 그렇다면 메뉴에 이 메뉴가 부모로 삼는 것은 누구인가? 소스 코드로 다시 가보면요. 이 메뉴를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메뉴를 담고 있는 영역이 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가 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CSS로 와보면요. 탑에는 포지션 값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포지션 값을 주지를 않으면 원래 기본 포지션인 스태틱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 위치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의 부모나 본인의 조상 중에서 포지션이 앱솔루트거나 릴레이티브인 것들 또는 제가 이 책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픽스드로 되어 있는 것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절대값을 잡거든요. 그렇다면 탑이라는 부분에 여기에 포지션 값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탑보다 더 위인 사람 위인 그런 컨테이너 즉 헤더의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잡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헤더 영역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탑으로부터 100을 띄우고 레프트로부터 또 10을 띄우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소스 코드로 가서 디자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메뉴 영역 이 메뉴 영역이 탑으로부터 100픽셀 그리고 레프트로부터 10픽셀 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교재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를 시도해 볼 수가 없어서 시도하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여기에 탑을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탑 오프셋 값을 0으로 하겠다. 그럼 띄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헤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헤더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기준으로 하니까 탑을 0으로 한다 그랬더니 메뉴가 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붙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이렇게 줘서 위로부터 100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 관계에 있어서 다른 요소, 다른 박스에 대해서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얼마든지 그것을 상대적인 기준 또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조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헤더에 포지션 값을 넣고 또 메뉴에 포지션 값을 넣어서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이 메뉴 모양 자체에 대한 스타일들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이 부분 아래에 메뉴 모양들에 대해서 모양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겠는데요. 책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클래스 네임, 랩이라는 클래스 네임 자녀 선택자로 li 요소는 위스를 이렇게 줘라. 위스를 180으로 주고 디스플레이는 블록으로 설정한다. 디스플레이라는 이 속성을 블록으로 하면 박스 요소가 이렇게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줄바꿈 될 수 있도록 한 줄 전체를 차지해서 한 요소가 한 줄씩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고요. 메뉴니까 한 줄 한 줄 나타나야 돼서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li 요소, 자손 요소 밑에 있는 앵커 요소 부분은 높이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줄 높이는 어떻게 할지, 글씨 색상 기본으로 주어졌던 거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고요. 배경이나 이런 것들, 배경색과 그 다음에 글씨 색상 이렇게 주어진 색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하이트 40과 줄 높이를 이렇게 같이 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정해주면 글씨가 중앙 정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A 한 다음에 콜론 호버라고 했는데요.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는 그런 지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A 호버 하면은 그때 색상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HTML 문서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메뉴 부분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서브 메뉴가 주 메뉴 오른편으로 열리도록 그 부분을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주 메뉴 밑에 부분에다가 서브 메뉴에 스타일들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역시 또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잠깐 멈추신 다음에 타이핑 다 끝내시고 돌아와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정확한 값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스타일 값들을 추가하거나 또 삭제하시거나 그리고 값 자체도 속성 값 자체도 조정하시면서 적당한 값을 조정하시고 계속 미리 보기 하시고 하면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서브 메뉴 영역에 대해서 플로팅을 레프트로 한 후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줬는데요.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면 부모나 조상 중에서 포지션이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나 픽스드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면서 이때 중요한 것이 레프트로부터 180 픽셀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 메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션과 그 다음에 레프트 오프셋 값을 180을 주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HTML로 가보면요. HTML에서 이 서브 메뉴의 컨테이너, 얘를 담고 있는 박스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박스가 이거죠. 아까 보시면 메뉴라는 이 클래스 네임 메뉴의 포지션 값을 주었는데요. 일단 이 서브 메뉴 클래스 값을 담고 있는 다른 박스들 요소는 포지션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것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의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면 메뉴 담고 있는 메뉴라는 것의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서브 메뉴가 하게 되는데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절대 기준을 잡아라.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레프트 값을 떨어뜨리기를 180 픽셀을 떨어뜨려라. 라고 주었기 때문에 주 메뉴 크기로부터 주 메뉴가 지금 위스가 180인데요. 그만큼을 레프트 값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 메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메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메뉴 값 옆으로 180을 띄고 나타나니까 서브 메뉴가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탑은 0을 띄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너비, 그 서브 메뉴가 가지는 자기 자신의 너비는 위스를 180으로 줬고 플로팅을 레프트로 해서 왼쪽으로 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줬고요. 디스플레이를 넌이라고 정했는데 왜 넌이라고 정했냐면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단 주 메뉴만 보였다가 주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서야 이 디스플레이가 넌이 풀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역시 작업하실 때 이 넌이 있으면 서브 메뉴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잠시 삭제하거나 주석을 달아서 막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 메뉴 다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넌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Z 인덱스 값을 주었는데요. 컨테이너 안에 박스를 쌓아 올리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Z 인덱스 값이 있습니다. Z 인덱스 값은 박스 위에 박스를 올리고 하는 그 값인데 이 값이 큰 값일수록 화면상에서 내 눈앞에 먼저 앞으로 보이게 됩니다. 서브 메뉴는 절대로 뒤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Z 인덱스 값을 한 번 더 줘서 아무리 옆쪽으로 나타나더라도 맨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쪽으로 옮기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 모양 자체에 대해서 주 메뉴와 똑같이 서브 메뉴 li 그 다음에 앵커 a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 클래스 선택자 후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와 컬러들을 지정을 해서 서브 메뉴 위에도 마우스로 올렸을 경우에 색상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 넌을 잠깐 지우고요. 이 지운 상태에서 저장을 지금 했는데 HTML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가 하이라이트 잘 되는지, 즉 호버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웠던 디스플레이 넌을 복구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요. 여기까지 된 것은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해보면 주 메뉴와 서브 메뉴 모양을 구축했습니다. 모양과 자리 이런 것들을 구축했지만 주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슬라이딩 되면서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하는 슬라이드 다운 기능은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회와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구현으로 슬라이드 다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험자 제공 파일과 최신 기출 문제 02회 여러분들께는 비번호 폴더를 열어 두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려면 오픈소스 소스 파일인 jQuery 파일을 먼저 이동시켜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번호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 자체를 만들고요. 네,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 준 것을 이쪽으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잘 연결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미리 나의 비번호 폴더에 연결을 복사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이 파일도 연결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또 이 jQuery 주어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 파일을 하시고 페이지 유형을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후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을 옮겨주셨던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서 슬라이드 다운을 구현을 하도록 할 텐데요. 슬라이드 다운 기능에 맞게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했는데요. jQuery 함수로 시작을 해서 도큐멘트가 준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전체 문서, 그 HTML 문서와 여러 요소들을 준비하는 도움이 다 로딩이 돼서 준비가 되면 자바스크립트 문서도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jQuery 함수의 별칭이 나오면서 내비 선택자 내비라는 것의 자식 요소, 자녀 요소 중에서 li가 있을 때 그 li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현재 선택된 것의 find, 현재 선택된 요소 중에서 자식 요소를 찾아라. 그런데 그 자식 요소가 어떤 거에 대한 자식 요소냐면 서브 메뉴와 일치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모든 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 대신 슬라이드 다운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500 값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500을 준 거는 0.5초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만약에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선택된 것 중에서 서브 메뉴와 일치하는 자식 요소들을 다 찾은 후에 그것을 스탑시키고 다시 업을 시켜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다 연결을 HTML에 연결을 해야 그 HTML이 해석되는 가운데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나면 이 기능이 실행이 되니까요. 다시 HTML 문서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 한번 해놓고 그런 다음에 오픈소스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문서 두 가지를 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디퍼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디퍼를 이용을 해서 1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크립트를 잠깐 지연시켜서 HTML 구문이 분석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HTML 어떤 화면 구성과 관련된 렌더링이
되는 도중에 이 스크립트가 먼저 진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크립트가 화면 구성이 다 되고 화면 구성 안에서 이 스크립트가 움직이면서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이 스크립트를 약간 지연시키기 위해서 디퍼라는 속성을 줍니다. 디퍼라고 주셔도 되고 디퍼는 다시 디퍼 이렇게 속성값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입 부분은 안 쓰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연결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하고 이 기능이 잘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크롬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메인 이미지 부분, 메인 이미지의 슬라이드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하기 전에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즈라는 이 폴더 아래다가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졌던 모든 이미지들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미지 1, 2, 3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에 가보시면 갤러리 이미지, 바로가기 이미지, 배너 이미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굳이 폴더를 안 나누고 이 이미지들을 그냥 이미지즈 밑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이미지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폴더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한 곳에 모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배너 이미지까지 다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 이미지까지 필요한 이미지까지 다 준비를 해 놓도록 하고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미지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HTML 안에 이미지 1, 2, 3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HTML 문서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이 부분에다가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는 내용하고 이 라인 번호가 맞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책에는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도록 2회부터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주석이 차지하는 라인 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씩 이제부터 어긋날 겁니다. 제가 주석까지 달아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 영상이 길어져서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즈 밑에 있는 이미지 1, 그리고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스팬 요소를 이용해서 주어진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졌던 그 글씨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미지에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슬라이드에 관련된 스타일을 위해서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미지와 관련된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이미지 슬라이드, 클래스 네임 이미지 슬라이드를 찾으시고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포지션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릴레이티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릴레이티브를 준 이유는요. 나중에 이 이미지 슬라이드 속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 요소들 거기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기 위해서인데요. 각각의 요소들 안에 앱솔루트를 주면 그 앱솔루트를 준 요소들은 부모 요소에 있는 포지션을 찾아서 그것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는 릴레이티브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각 요소에 대한 이미지 부분과 텍스트 요소에 대한 이미지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손 요소, 자녀 요소인 A 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처리를 하고 이 블럭으로 처리를 하면은 한 요소씩 한 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면
이 A 요소, 이 HTML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 A 요소에 대해서 상위 요소인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HTML에서 보면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이 div 영역에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영역에다가는 지금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참조하는 이 부분이 참조하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여기를 참조를 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레프트와 탑은 그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오프셋 값이 왼쪽에서 0, 위에서 0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고 만약에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버플로우 되는 영역이 있으면 만약에 이미지가 이 영역의 크기보다 더 넘쳐나면 그 영역은 다 가려준다 이렇게 옵션을 정해주고 또 값을 옮겨갈 수 있는 이동하는 값을 또 속성으로 줬습니다. 트랜지션 올이라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건데요. 그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3S라고 3초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나타나는 텍스트들은 이렇게 지금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 레프트로부터 50%, 탑으로부터 50%,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 그러면 이것을 상위에서부터 레프트 50, 탑 50을 잡아서 거기에 글씨가 나타나도록 하고 거기에 또 마진 값들도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중앙쯤에 올 수 있도록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을 해서 RGBA라고 해서 알파 값, 투명도까지 배경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 위에 글씨만 잘 나타나도록 구현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옵션들은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옵션들을 더 축약해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모두 저장을 한 다음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HTML로 돌아가서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 한번 하고 그리고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이 이미지 영역에 정확하게 잘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씨, 그리고 배경, 투명도를 줬던 이 배경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면서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계속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스크립트 문서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슬라이드 기능 부분을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를 입력했는데요. 사실 이 로직 말고 다르게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최신 기출 유형 문제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많이 어려워하시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리고 슬라이드 기능 이 모든 것들을 되도록이면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이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외우시면 다른 것을 변형하기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구현한 것은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변수를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 함수 내에서 변수가 필요해서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요. 변수 이름을 imgs라고 해서 거기에 2를 담았습니다. 변수는 값을 넣는 그릇이죠. 거기 안에 2를 담아두고 또 변수 하나를 지정했는데 now는 0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라, 스타트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고 했는데 이 스타트 함수는 실행이 되면 처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선택자 밑에 있는 A 요소에 대해서 그것과 같은 그것을 번호로 해서 첫 번째 번호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에 딸려 있는 C 블링스라고 하는 형제 요소들을 다 찾습니다.
여기 지금 EQ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덱스 번호를 찾아서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주는 건데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EQ1이면 두 번째, EQ2면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소를 찾고 그 첫 번째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형제들을 다 찾아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위스 값을 마이너스 800으로 바꾼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가요. 스타일 시트로 가보시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 위스가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800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가 보이는 위스 값을 마이너스 800을 줌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set interval 어떤 기간에 맞게끔 계속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now 값에다가 어떤 것을 는 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어떤 값을 담냐 하면 now 값과 이미지 값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해줍니다. 이게 는는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음표 했는데 이렇게 쓰면 조건문이 되는데요. 이 두 값이 같으냐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검사해서 이렇게를 검사한 후 이 값이 참이 되면 0을 그렇지 않으면 now 값의 하나를 증가시켜서 담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변수에 두 값을 다르게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값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 현재 now가 가진 값을 하나를 증가시켜서 now에게 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ow는 1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now가 1이 되면 다시 밑에 문장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 있는 자손 요소, 자녀 요소 A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번호를 이 번호를 선택해라. 현재 now는 1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이겠죠. 1이라는 뜻은 1 빼기 1이니까 0이고요. 0이라는 뜻은 EQ0은 첫 번째 요소를 의미한다고 했고 그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800으로 바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EQ now에는 지금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EQ 1번을 with 800 양수값으로 바꿔라. 3초 단위로 실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초에 걸려서 다음번에 있는 즉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요소에 있는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그 이미지가 with가 800으로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딩 기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되게 했지만 이 위스 값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해라 그러면은 위스 값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이트 값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을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저장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해서 슬라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set 인터벌 값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확인한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컨텐츠 영역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부분인데요. 컨텐츠, 공지사항 갤러리 탭 추가하고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 만들기 이 영역 부분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와이어프레임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와이어프레임에 보시면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이렇게 위에 제목이 나타나는 탭 제목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클릭했을 때 각 영역의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공지사항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보이고 갤러리 클릭하면 갤러리가 이렇게 나란히 세 개의 이미지가 보이고 이렇게 되도록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책에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 결과물이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이 따라가는 순서에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공지사항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갤러리 탭을 클릭하면 갤러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불투명도가 변하는 이런 것들은 구현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냥 구현을 해 놓았고요. 공지사항에서 각 공지사항 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드로 바뀌는 이런 것도 그냥 센스로 해서 넣은 거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이런 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점수에 가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공지사항 글이 나올 때 각 글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2배수마다 2, 4 이렇게 2배수마다 배경색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HTML 문서로 왔습니다. 여기에 공지사항 자리에 먼저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의 내용, 그리고 내용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링크는 항상 임시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 안에 스팸 태그를 이용해서 날짜를 적어주고 링크 닫고 li로 한 줄을 표현했던 이 줄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줄들을 이렇게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지사항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은 공지사항의 내용 컨텐츠 부분인데요. 이 컨텐츠가 아닌 공지사항의 탭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li 이 영역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지사항의 탭 제목에 해당되는 그 li 부분입니다. 거기에 클래스 네임을 액티브로 정해주고요. 즉 활성화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링크, 임시 링크 넣어주고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갤러리 자리 부분에도 갤러리의 내용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가 아이콘 1, 아이콘 2, 아이콘 3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그림들이 나란히 놓여질 수 있도록 넣어주고 갤러리의 탭 제목 부분, 이 부분에도 갤러리라고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갤러리 자리를 이렇게 채워줘서 아이콘 이미지가 이미지 폴더에 있는 아이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갤러리 탭 부분,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링크, 임시 링크를 포함해서 걸어주는데요. 이때 갤러리 부분은 액티브, 클래스 액티브라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에만 일단 이 클래스 네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임시 링크를 일단 걸어주고 넘어갑니다. 역시 갤러리라고 적어주고요.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탭 메뉴 전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클래스 선택자 탭 메뉴 이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높이와 너비 이 부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높이 200 그리고 너비 300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 부분이 좀 여백을 두고 나타나지 않고 너무 꽉 차서 나타나서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를 180 정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위스 부분을 290 정도로 바꿔서 위아래에 여백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탑 마진 그리고 바텀 마진을 10픽셀씩 주고 레프트로부터 5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탭 메뉴 전체에 여백이 생기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이어서 탭 메뉴 아래에 있는 li 아까 소스 코드에 다시 가보시면 이 소스 코드에서 이 li 액티브가 되어 있는 li 영역 그리고 액티브가 안 되어 있는 이 li 제목 부분 영역에 대해서 또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탭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한꺼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탭 메뉴 아래에 있는 자식 요소, 자녀 요소의 LI의 플로팅은 레프트로 하고 위스는 80 정도로 작게 잡아주고 라인 하이트는 30 픽셀을 잡았습니다. 줄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역시 LI의 자식 요소에는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잡아주고요. 폰트 사이즈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회색 빛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더가 1픽셀 솔리드 실선으로 돼서 좀 이렇게 DDDD 색상으로 약간 회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동시에 보더의 바텀을, 이 바텀 보더를 밑줄을 넌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게 한 이유는요. 이 부분은 지금 탭 메뉴의 제목 부분에 관한 것인데 제목 부분에 관한 것도 이 보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고 또 그 밑에 내용 콘텐츠, 공지사항과 갤러리 내용 콘텐츠 부분에도 역시 보더를 넣을 건데 그렇게 보더를 넣으면 이 내용 콘텐츠의 밑변과 제목, 탭 제목의 밑변, 이 두 밑변이 밑변과 윗변이 겹치면서 그 부분이 두껍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보더 중에서도 바텀 부분은 넌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이렇게만 되는 거겠죠? 탭의 테두리는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탭 메뉴에 li 요소의 a에 올라오면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호버를 선택해서 색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해줬고요. 그리고 또 탭 메뉴의 li의 첫 번째 자식 요소 first child의 자식 요소 중에서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보더의 right는 역시 none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공지사항 옆에 갤러리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공지사항 갤러리 사이에 있는 이 줄 하나를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탭 메뉴 밑에 li 중에서 .active라고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 제목 부분에 대한 영역들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어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공지사항 콘텐츠 영역의 스타일을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꺼번에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탭 메뉴 아래 li 밑에 액티브 디브 이게 뭐냐면 li 중에서 액티브화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div 영역 그것의 하위 요소인 div 영역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스는 288, 그 다음에 하이트는 148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서 정했던 이 탭 메뉴에 여기 180 그리고 290 이것보다 더 작은 영역을 주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탭 제목 부분을 또 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분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여분을 빼고 나머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 여기 뭐 288로 계산해서 넣고 290 넣고 180 넣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는 시험의 점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그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점수를 잘 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을 잘 할 줄 안다. 특히 스타일 시트는 잘 할 줄 안다라고 아마 채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지만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픽셀을 이용하면서 보더를 어느 쪽을 안 보이게 하고 어느 쪽을 보이게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가 바로 콘텐츠 영역인데요. 다시 HTML 한 번만 가져가 볼까요? 보시면 이 공지사항 부분의 li 영역은 탭 제목 부분이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이 div 영역이 있습니다. 클래스 노티스가 있고 클래스 갤러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div 영역, 이 내용 부분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div 영역에서 보더를 역시 줬고요. 그리고 Z 인덱스를 써서 우선순위가 좀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Z 인덱스는 박스를 쌓아 올리는 계층이고 이 값이 클수록 내 눈앞에 먼저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 보이는 순서가 더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UL 부분에 대해서 플로팅을 주고 위스와 그 다음에 마진들을 적당한 값을 주었습니다. 이 값은 제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이 코딩을 짤 때 저도 10, 11, 12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또 옆에나 위에나 아래나 이런 값들을 덧셈패스를 해가면서 이 값을 얻은 값입니다. 이 값을 한 번에 이렇게 얻은 건 아니고요. 보통 여분을 짝수로 해서 준 다음에 짝수로 이렇게 여분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틱스의 전체 UL 부분은 이렇게 잡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li 요소 하나하나씩은 높이가 32픽셀이 되도록, 그리고 그 안에 글자가 들어가고 글자를 위아래 세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32픽셀을 주면서 동시에 글자 크기를 주고 레프트 라이트 여백을 주었습니다. 공지사항을 줄 때 공지사항 글이 너무 꽉 차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여백을 그 다음에 우로 이렇게 주도록 했고요. 또 앞에서 아까 미리 보기로 보여드린 완성된 작품에 보시면, 완성된 그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요소에만 배경색이 들어가도록 해서 1, 2, 3, 4 요소들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nth child라고 하면 배수가 되는, 어떤 것에 배수가 되어 있는 자녀 요소 이런 뜻인데요. 거기를 en 하면 2배수의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li에 해당되는 2배수의 요소들마다 색상을 바꿔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들어간 부분은 스팬인데요. 스팬 영역, 이 li 후손 요소의 스팬 영역은 날짜는 플로팅 라이트로 한다 라고 했고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가 볼드가 되도록 폰트 웨이트를 볼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어서 해야 될 일은 갤러리 영역 안에 있는, 갤러리 콘텐츠 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영역에 대한 스타일 아래에다가 갤러리 안에 들어가는 li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갤러리 안에 들어가는 li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들을 고려를 해서 마진들을 설정을 하고 또 이미지 각각의 크기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이 값은 딱 맞아떨어지는 값이 아니라서 제가 적당하게 세 가지가 좀 나란히 보일 수 있는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썸네일처럼 나타나는 그 작은 아이콘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또 올렸을 때 불투명도가 좀 변경이 되도록,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를 더 선택을 해줘야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고 HTML 문서로 돌아가서 여기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 갤러리 아직 지금 전환하는 기능은 설정하지 않아서 갤러리 전환은 안 되고 있는데요. 공지사항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지사항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콘텐츠 영역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바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지션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관한 스타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탭 메뉴 밑에 div라는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바로 내용이 보여지는 영역인데요. 이 두 영역, 하나는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된 li, 하나는 액티브가 추가되지 않았을 때의 li 영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밑에 탭 영역이죠. 탭 메뉴 밑에 li가 있는데요. 그 li에 액티브 클래스가 추가된 것에 대한 div 영역, 그리고 액티브가 추가되지 않은 li의 후손에 있는 div 영역, 이 두 영역을 지금 뜻하고 있는데요. 다시 가보시면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탭 메뉴 클래스 네임 탭 메뉴 아래 li 후손 중에 있는 div가 액티브가 없을 때는 포지션이 앱솔루트인데 레프트가 5 떨어져 있고 하이트를 높이를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주면서 안 보이게끔 설정을 했고요. 클래스 액티브가 추가된 li의 후손인 div에 대해서는 width를 288로 보여주고 하이트를 148로 보여주고 보더도 나타내고 z인덱스 1로 보여주도록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이 두 div 영역은 갤러리와 공지사항이 함께 공유를 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해서 나타나도록 했는데 탭 메뉴의 li의 div가 포지션이 앱솔루트일 때 과연 참조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일단은 탭 메뉴 자체에도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조하는 거는 결국은 도큐멘트 바디 자체를 참조를 해서 앱솔루트에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레프트에서 5가 떨어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부분을 참조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영역 자체를 이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요. 이 콘텐츠 영역 이 부분을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다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모두 저장을 한 후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 아래에 있는 잔여 요소인 div 영역이 제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했던 그 값이 참조할 수 있는 부모 요소에 대한 앱솔루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전환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문서로 가서 여기에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기능은 탭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 자식 요소인 li에 다시 자식 요소인 a라는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그 현재 선택된 것의 페어런트를 찾아서 부모 요소를 찾아서 거기에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고 동시에 다른 형제 요소들을 모두 찾아서 거기에 있었던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모두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false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return false를 하지 않으면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떠한 요소를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들까지 어떤 이벤트가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가장 밑 단계에 있는 이벤트가 거기에만 실행될 수 있도록 즉 부모 요소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return false를 사용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return false 밑에다가 다른 문장을 쓰게 되면 그것은 즉시 실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false 다음에는 다른 문장을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역시 미리 보기로 가서 한번 모두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탭 메뉴가 이렇게요.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스 액티브가 서로 지워지고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또 스타일 시트에 의해서 높이가 0에서 0이 아닌 것으로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해당하는 컨텐츠 div 영역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배너 자리와 바로가기 자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 html로 가시고요. 여기서
오버랩 부분에서 배너와 바로가기 부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너와 바로가기 이미지를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이제 스타일 시트로 가서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영역을 찾은 후에 이 배너 영역의 높이를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안에 배너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 높이와 너비, 이 부분들 그리고 여분까지 여유의 마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의 높이를 높이 180으로 바꿨고요. 위스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 바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버랩 부분 자체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200으로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180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또 배너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들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이미지 그리고 배너 위에 글씨도 올라가게 했는데요. 그 글씨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이미지, 배너 밑에 후손 요소로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꾼다. 이미지 크기와 높이 바꾼다라고 했고요. 글씨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배경에 불투명도 준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너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가상 클래스 이용해서 가상 클래스 선택자 호버 이용해서 이렇게 불투명도 지정해줬지만 이것도 역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쇼컷도 좀 조정을 해주겠는데요. 높이를 일단 180으로 변경하고요. 여기도. 그리고 이어서 마진 값을 좀 줘서 위아래로 여백이 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쇼컷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쇼컷 이미지는 플로팅 라이트로 되게 하고 높이와 너비는 180에 200이 되게 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배경까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빼셔도 되고 글씨를 간단하게만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씨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파시티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고 미리 보기에서 지금까지 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배너 그리고 바로가기까지 입력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서 레이어 팝업 창을 작성하도록 할 텐데요. 세부 지시사항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레이어 팝업 창을 구성을 할 때 공지사항의 이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때 팝업 창이 나타나도록 하고 그 팝업 창 안에는 닫기 버튼을 두어서 닫기를 눌렀을 때 닫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공지사항에 관련된 팝업 창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창에 들어가는 콘텐츠 영역을 먼저 작성을 할 텐데요. 별도의 영역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그냥 입력한 것이 아니라 수험자 제공 파일에 주었던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서 입력을 했고요. div 영역 id로 해서 이 영역에만 이름이 붙는 id 선택자를 주고 모달이라고 주고요. 모달 up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고 그 안에 팝업 창에 들어가는 제목 영역 그리고 팝업 창 안에 들어가는 내용 영역 그리고 버튼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스타일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정을 했던 이 쇼커 텍스트 호버 아래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선택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샵 모달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스 100%, 하이트 100%로 나타나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한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디 전체를 통해서 바디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앱솔루트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레프트 0, 탑 0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색깔이 검정색이지만 약간의 투명색이 있도록 이렇게 알파 값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Z 인덱스는 겹겹이 쌓이는 건데 맨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덱스 값 1을 주어서 우선순위를 좀 높여줬고요. 디스플레이는 일단 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클릭했을 때만 이 영역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팝업 창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팝업이 됐을 때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배경 전체가 약간 어둡게 되는 기능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하고 싶어서 이 영역을 넣었는데요. 이 영역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달이라고 해서 샵 모달이 액티브가 되면 뭔가 활성화가 되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속성을 바꾼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레이어 팝업 창 기능을 구현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현해야 될 사항은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 첫 번째 라인을 클릭했을 때 그때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야 하는 기능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script.js 파일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한꺼번에 입력을 했는데요. 노티스라는 영역, 클래스 이름, 노티스라는 부분의 하위 요소인 li 중에서 풀스트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달이라는 아이디 선택자 영역에 클래스를 추가한다,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btn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클릭하면 그때는 클래스를 리무브를 시킨다, 액티브를 리무브 시킨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일단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것 그리고 클릭했을 때 닫히는 것까지는 구현이 됐지만 아직은 레이어 팝업 창 진짜 본문에 관한 스타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클릭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모두 저장하고요.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고 다시 HTML로 돌아가서 미리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공지사항의 첫 번째 이 요소, li 요소를 클릭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구현한 것은 클릭하면 전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바뀌면서 내용만 보여주는 이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닫기 버튼이 있어서 그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닫히는 것까지 보이도록 하려면 닫기 버튼과 내용 모양 이런 것들을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미리 보기 창을 닫고 그리고 스타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팝업 창 본문에 관한 그런 꾸미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길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모달 업이라는 영역, 클래스 선택자 모달의 업 부분에 관해서는 위스 400, 하이트 300, 실질적으로 흰색으로 나타나는 영역 부분이고요. 포지션은 픽스드로 했습니다. 이것은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는 거고요. 그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40, 탑 40% 영역 부분에 이 300과 400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정하고 그리고 제목 부분, 이 팝업 창의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씨가 나타나는 바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꾸며줬는데요. 저는 보더 레디어스에서 뭔가 굴림도 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모 닫기에 닫기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그 글자를 눌렀을 경우, 클릭했을 경우 그 창이 닫히도록만 구현이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예쁘게 꾸미는 이런 기능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두 저장을 하고 HTML 상태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li first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배경은 까매지고 흰색 창이 레프트 40, 탑 40 이렇게 해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해제가 돼서 다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구현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들 레프트 40, 탑 40 영역에 흰색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구현해 준 것처럼 액티브가 되고 안 되고 없어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해당하는 창이 닫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푸터 영역, 로고 자리, 하단 메뉴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터 영역에 있는 하단 로고 자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 로고 자리에는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 보면 그레이스케일, 무채색으로 변경해서 넣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로고를 색상을 그레이스케일로 무채색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 로고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헤더에 들어갔던 로고인데요. 그때 크기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 크기 줄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에 뭔가 색상을 무채색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책에서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책의 한 대로 그대로 쫓아가 보면요. 색상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여기서 색상 오버레이 한 번 더 범주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색상 부분 피커를 찾은 다음에 색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색을 16진수로 알아보기 쉽게 입력했는데요. 시험에서 하실 때는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어졌던 색상을 주로 이용하고 싶어서 그 색상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채색이라는 것이 반드시 검정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PNG로 저장을 해서 책에서는 이용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요. 효과를 없애고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조로 역시 들어가신 다음에 채도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채색으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채도를 간단하게 없애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지금은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해보도록 했으니까요. 그대로 원래 했던 레이어 스타일 오버레이로 했던 검정으로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두시고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주면 좋은 점이 얼마든지 효과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이미지를 크게 뭔가 변형을 하고 또 이미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이어 스타일만 사용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단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파일 밑에다가 pn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에서 바텀으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로 저장하는 이유는 PNG로 저장을 해야
이렇게 여백에 있는 투명도가 유지가 됩니다. 또는 GIF도 유지가 되긴 하는데요. GIF 파일은 색상의 제한이 256가지로 제한됩니다. 물론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은 색상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단색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GIF로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PNG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PNG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에 이미지, 로고를 추가해 보고요.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푸터 영역 스타일을 지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고 자리에 있는 내용 부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 이미지 추가해 줬는데요. 로고 언더바 바텀 png 한번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저장하고요. 아직 스타일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 자리 그리고 카피라이트 자리 내용을 각각 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메뉴는 그냥 임시 링크를 통해서 1, 2, 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피라이트도 주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신 후에 스타일 시트로 가서 바텀 영역에 대한 스타일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텀 영역도 포지션을 주겠습니다. 앱솔루트로 해서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BT 로고의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 영역 밑에 이 이미지 바텀 로고 이미지 크기들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 로고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 지금 클래스 BT 로고 이 이미지를 넣은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들어간 이미지에 대해서 플로팅은 레프트로 하고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탑과 레프트의 여유를 좀 주었습니다. 여백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도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 메뉴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주고 폰트 사이즈와 그리고 행 값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BT 메뉴의 요소들, LI 요소들 하나하나에 관한 스타일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BT 메뉴 밑에 하위에 해당되는 LI 요소들에 대해서는 마진 탑을 10픽셀을 주고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하나씩 한 줄씩 차지하는 요소가 한 줄 내에 나란히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에 이 메뉴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LI 요소들이 한 행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위스는 100픽셀씩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 메뉴 LI에 대해서 후보 값을 줘서 폰트 웨이트 볼드 값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카피 부분에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얼라인,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주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14 정도로 줬고요. 라인 하이트, 행의 높이는 50픽셀 정도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두 저장을 한 후에 HTML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하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팝업 창도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 메뉴, 서브 메뉴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비번호 폴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번호로 되어 있는 폴더의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또 웹에 올라가지 않는 원문 파일이라든가 이런 파일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체의 용량이 5MB가 넘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요소들은 다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 index.html 이 파일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한 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